5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 사회는 흔히 예의와 도덕, 그리고 질서의 상징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역설이 하나 존재합니다. 왜 남자는 공개적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던 반면 여자는 평생, 심지어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한 남자에게만 충성을 강요받아야 했을까요? 왜 아내를 두고 첩을 들이는 남자는 불륜이라 비난받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지도 않았던 반면 여자는 재혼만 해도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명예를 박탈당하고 사회 질서 밖으로 내몰려야 했을까요? 이는 봉건시대 남성들의 우발적인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조선의 법률, 그리고 도덕적 규범이 결합하여 남성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한 체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과 조상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했기에 정조의 의무는 오로지 여성의 어깨에만 지워지는 짐이 되었습니다. 대를 잇는 책임이 최우선시되면서 첩을 두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선 가제도의 일부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질서 이면에는 침묵을 강요당한 운명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의무로 받아들여야 했던 정실부인들, 이름도 신분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첩들, 그리고 출신 성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짊어져야 했던 아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선 남자들에게 축첩을 허락했으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된 실제 대가는 과연 몇 명의 삶이었을까요? 조선 남성들이 첩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500년 동안 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적 토대인 유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선은 단순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상 유교를 가장 엄격하게 실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조정에서부터 작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국가법전에서 부부, 부자, 형제 사이의 예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교라는 렌즈를 통해 규정되었습니다. 그 사상 체계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란 절대적인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위치가 있었고 개인의 욕망보다 의무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기둥이자 조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고리였습니다. 조선 가정에서 남성이 가장인 이유는 단순히 성별 때문만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 따르면 조상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올리는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대를 이을 후손, 특히 아들이 없으면 제사가 끊기게 되며 이는 조상에 대한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에서 남성의 가치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관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 의무를 다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남성은 자식으로서, 손자로서, 심지어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의 결혼은 결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가문과 질서를 위해 설계된 사회적 기제였습니다. 정실부인은 감정이 아니라 가문의 격이 맞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이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이 후계자를 생산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는 이를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은 유교가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을 부도덕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유교 고전에서는 질서만 지켜진다면 정실부인과 첩을 두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실부인은 여전히 정처로서 집안을 관리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첩은 그 뒤에서 권력을 넘보지 않고 서열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수가 아니라 질서가 파괴되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남성은 정실부인의 위치를 존중하고 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한 여러 명의 첩을 두어도 여전히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남성은 가정의 중심이었고 여성은 정처든 첩이든 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문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고도 잔인한 역할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의 의무가 최우선이 되면서 여성의 몸과 삶은 대를 잇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서 축첩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남성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회가 허용하고 장려한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축첩제가 조선 사회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된 직접적인 이유, 즉 남아선호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사회에서 아들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계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상을 모시고 가산을 상속받으며 성씨와 가문의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고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모든 가문을 짓눌렀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여성이 져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나 딸을 낳는 것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린 것이 아님에도 조선 사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사회는 운명이나 의학, 확률을 탓하는 대신 즉각 정실 부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로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았고 딸만 낳아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회가 받아들이는 해결책은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결혼 생활에 또 다른 여성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축첩제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은 개인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정당한 명분 아래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정실 부인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의 논리상 결혼의 목적은 감정적 독점이 아니라 가문의 성공적인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정실 부인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가부장적 사회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이를 의무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 정실 부인이 첩의 존재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직접 관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첩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정실 부인이 길러야 했고 공식 행사에서는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가 여성의 개인적 감정보다 가문의 계승을 얼마나 우위에 두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내의 슬픔이나 질투, 정신적 상처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억눌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죄는 흔히 여성의 몫이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회적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남성이 아들을 낳지 못해 질책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그에게 첩을 들여 해결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반대할 수도 이혼할 수도 없었으며 버림받거나 남편이 죽은 뒤에도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삶은 출산 결과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녀의 가치는 남편 가문의 후계자를 낳는 능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생산에 대한 압박은 축첩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성불평등 시스템 전체를 공고히 했습니다. 결혼은 여성이 거의 이길 수 없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사회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실패자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는 그 실패를 수정할 더 많은 권력과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여성은 침묵하며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그들에게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첩 또한 순서만 다른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은 첩을 아내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첩은 가족 안에 존재했지만 신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실 부인과 첩의 차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권리,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이야말로 축첩제를 봉건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구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정처라고도 불리는 정실 부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정식 예법에 따라 치러졌고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 두 가문의 결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출신은 문당호대 가문이 서로 어울림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댁의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들어온 정실 부인은 안채를 관리하고 집안의 재산을 통제하며 노비들에게 일을 시키고 심지어 첩들까지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가문의 얼굴이었고 가문의 가장 신성한 활동인 제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반면 첩은 가족 구조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위치도 갖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를 치르지 못했고 정실 부인과 대등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첩은 대개 가난한 집 딸이나 노비 혹은 기생 등 낮은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남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가문 간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된 개인적인 취득에 가까웠습니다. 첩은 관리 권한도 중요한 결정권도 없었으며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언제나 주변인으로 남았습니다. 이 차별의 가장 잔인한 점은 첩이 아들을 낳아도 그녀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첩의 자식, 특히 아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목적을 달성해 주어 기쁨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첩이 낳은 아이는 정실 부인의 손에 길러지고 공식 기록에도 정실 부인의 자녀로 올라갔으며 생모는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예외가 아니라 정실 부인은 명분을 지키고 첩은 수단일 뿐이라는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계급화는 축첩제가 사랑이 아닌 권력 위에 세워졌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남성이 중심에 있고 정실 부인이 관리와 명예를 담당하며 첩은 가계 구조의 최하층에 배치되었습니다. 집안 여성들의 관계는 나눔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룰 안에서의 소리 없는 경쟁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첩보다 권력이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대신해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첩은 잠시 총애를 받을 수는 있어도 천한 위치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처와 첩의 차이를 볼 때 이것을 단순히 부드러운 형태의 다처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각 여성에게 고정된 자리를 부여하고 그 누구도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든 철저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사랑은 종속적이고 덧없는 것이었으며 오로지 질서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축첩제가 풍습 수준에 머물렀다면 일찍이 도전받거나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성불평등은 사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회 질서의 정당한 일부로 묵인했습니다. 남성이 정실 부인의 위치를 지키고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첩을 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법은 여성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규정 중 하나는 여성의 재혼 금지였습니다.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사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대신 정절을 증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절은 고귀한 미덕으로 칭송받았고 평생 제가하지 않은 과부는 연료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여성이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불평등은 동일한 행위를 바라보는 법의 잣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성은 평생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지탄받지 않았지만 여성에게는 오직 한 명의 남편만이 허락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성은 새 가정을 꾸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시댁 가문에 대한 배신이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 남성은 당연히 새 아내를 맞이하거나 계속해서 첩을 들일 수 있었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통용되었습니다. 남자는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지만 여자는 평생 한 남편뿐이다 라는 말은 현대의 시각으로 과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법전의 정신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법은 사회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평등을 당연하고 합법적이며 도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공정이 법으로 명문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할 질서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혹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희생이 고귀한 것이며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고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성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그 선택권 또한 체제 유지라는 책임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양성 모두 얽매여 있었지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쪽은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률을 되짚어 볼 때 축첩제는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가부장제 사회의 논리적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혼란이 아닌 질서의 형태로 존재하고 법이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희생을 합법화함으로써 체제를 수호했던 곳,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축첩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정실부인의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처와 질투, 그리고 무력감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첩 또한 이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과 불평등 위에 세워진 질서의 두 번째 희생자이자 어쩌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희생자였습니다. 조선 사회의 첩들은 대부분 권문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나 기생 혹은 가난한 집 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첩이 되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결과라기보다 상황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문에는 돈이 필요했고 주인에게는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으며 사회는 질서 유지를 원했습니다. 가난이나 노비 신분보다는 첩이 되는 것이 나은 길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는 뿌리부터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첩이라는 신분으로 남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거의 박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도,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도, 사회적 인정을 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했지만 그 구성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하나, 아이 특히 아들을 낳는 능력으로만 측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집안에 머물 명분이 사라졌고 딸만 낳아도 실패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첩으로서 거둔 가장 큰 성공, 즉 아들을 낳는 것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는 정실부인의 손에 자라고 가게 되는 정실부인의 자식으로 기록되며 모든 제사에도 정실부인의 자녀로 참석했습니다. 생모는 가문의 성공 뒤편에 가려진 그림자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첩은 말 그대로 생식도구가 되었고 그녀의 신체는 타인의 목적을 위해 소비되었으며 모성애와 정서적 유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첩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평생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라 해도 서자라는 신분의 굴레를 썼고 이는 교육, 과거 응시, 관직 진출 등 미래의 모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혈통과 신분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첩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 인간의 위치가 평생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그 결과는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첩으로 산다는 것은 늘 불안정함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총애를 받을지 몰라도 남편이 더 적합한 다른 첩을 찾으면 내일 당장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법도 미래를 보장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남성의 의지와 정실부인의 용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첩은 꿈을 꿀 공간도 행복을 요구할 권리도 탈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축첩제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실부인은 상처와 책임감 속에 살았고 첩은 불안과 박탈 속에 살았으며 자녀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 자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 나쁜 몇몇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보다 질서와 혈통을 우선시한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시스템 안에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오직 질서만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시스템 앞에서 과연 조선 사회에 이 불공정을 깨닫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있었지만 변화를 만들기엔 역부족이었다입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도 몇몇 유학자들은 축첩의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적 의미의 성평등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화목과 사회 도덕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첩을 너무 많이 두면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내부 갈등이 심해지며 자식들 간에 이권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축첩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과도한 축첩은 조선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안정과 질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남성의 권력이나 여성의 낮은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겪는 고통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가 문제였습니다. 가부장적 체제가 워낙 강력했기에 이러한 소극적인 비판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사상, 법률, 도덕이 삼위일체가 되어 보호했기에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유교는 이론을 제공하고 법은 이를 합법화하며 사회는 교육과 전통을 통해 이 가치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축첩제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풍습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반대의 목소리는 전통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조선은 수세기 동안 같은 가족 구조와 불평등의 논리를 유지하며 여성의 희생을 합법화해 왔습니다. 전통이 인간을 이겼고 질서가 감정을 이겼으며 시스템이 개개인의 삶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축첩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선 사회를 통틀어 볼 때 남성들이 첩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방탕함이 아니라 수백 년간 구축된 사회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의무를 중시하고 아들을 낳는 압박이 생존 조건이 되었으며 법은 남성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하고 여성의 자결권은 뺏어버린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당연시되는 그곳에서 남성의 축첩은 도리였고 여성의 희생은 의무였습니다. 조선은 예의와 도덕의 나라로 칭송받지만 그 예법은 수많은 불공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불공정은 혼란이 아닌 질서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압박은 본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침묵 속에 상처받은 정실부인들, 이름 없이 살다간 첩들,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은 아이들 모두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허락하지 않았던 수많은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그 질서를 정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내용이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더 많은 사람이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어 고맙다.